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두 번의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9살 소녀가 자기 가족 전부를 마녀라고 고발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10대 소녀들의 거짓 연기가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어린 아이들의 증언이 어떻게 수십 명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 1612년 영국과 1692년 미국에서 벌어진 두 번의 광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12년) 봄, 영국 랭커셔의 펜들 지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은 18살 소녀 앨리슨 데비스가 길에서 행상인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거지였던 앨리슨은 행상인에게 바늘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화가 난 앨리슨은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길에서 쓰러져 죽어버려. 그런데 정말로 행상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앨리슨은 자신이 마법으로 그를 해쳤다고 확신했고, 겁에 질려 그의 침대로 달려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행상인의 아들이 야심만만한 치안 판사 로저 놀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거든요. 로저 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앨리슨을 신문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앨리슨은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심지어 이웃 채톡스가 4명을 마법으로 죽였다고 고발하기까지 했죠. 조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앨리슨의 할머니 댐 다이크, 어머니 엘리자베스, 오빠 제임스, 그리고 이웃들이 차례로 체포되어 랭커스터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9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넷 데비스. 사생아였던 그녀는 가족 안에서도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제넷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4개월 후 1612년 8월 18일 랭커스터 성의 법정에는 제넷의 가족과 이웃들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20피트짜리 작은 감방에 20명이나 갇혀 지낸 4개월은 지옥 같았죠. 할머니 댐 다이크는 재판을 보지 못하고 그 더러운 감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언니 앨리슨이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마법으로 그 행상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앨리슨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면 가능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마법을 가르쳐줬단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저주했을 때 그분이 쓰러졌어요. 제 잘못입니다. 앨리슨은 스스로를 유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판사들에게는 완벽한 자백으로 들렸죠. 다음은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달랐어요. 분노에 차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마녀가 아니오. 억울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왼쪽 눈은 다른 쪽보다 낮게 있어서 한쪽은 위를 보고 한쪽은 아래를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표식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9살짜리 제넷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본 순간 제넷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엘리자베스가 딸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넷, 네가 뭘 하는 건지 알기나 하니? 제넷은 판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간수들이 소리를 지르는 엘리자베스를 끌어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제넷은 침착하게 탁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는 마녀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에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갈색 개의 모습을 한 어머니의 영혼을 봤어요. 어머니는 그 개를 볼리라고 불렀어요. 그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개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바를리의 존 로비슨과 제임스 로빈슨, 헨리 리턴을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넷은 계속해서 성금요일에 있었던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오쯤에 우리 집에 20명쯤 왔어요. 그들은 모두 마녀였어요. 훔친 양고기를 먹었고요. 제넷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댔습니다. 심지어 자기 오빠 제임스도 마녀라고 고발했어요. 오빠는 3년 동안 마녀였어요. 오빠의 영혼이 세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오빠가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도 들었어요. 제넷이 주문을 암송했습니다. 성금요일에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단식할 것입니다. 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교차했습니다. 선한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 그를 땅 위에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판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록관 토마스 포츠는 나중에 이렇게 썼죠. 그녀는 매우 어렸지만 자신의 친오빠를 상대로 증언할 때 보여준 침착함과 이해력이 놀라웠다. 제넷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지주 가문 출신인 앨리스 너터와 그녀의 친척들도 고발했어요. 판사는 제넷이 거짓말을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던졌습니다. 조애나 스타일도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런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넷은 함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완벽했어요. 이틀간의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데비스, 앨리슨 데비스, 제임스 데비스, 앨리스 너터 총 10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다음 날 갤로스 힐이라는 언덕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교수대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마도 군중 속에 서 있던 딸 제넷의 얼굴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아이의 얼굴을요. 제넷 데비스의 증언은 영국 법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1618년 출판된 치안판사 핸드북 컨트리 저스티스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랭커스터 마녀 재판에서 9살과 14살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선서하에 증언했다. 따라서 마법 사건에서는 어린이의 증언도 유효하다. 이 선례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식민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80년 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1692년 3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세일럼. 이곳에서는 영국 팬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여러 명의 10대 소녀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목사 페리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딸과 조카, 그리고 마을의 다른 소녀들이 노예 티투바에게서 카리브해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곤 했죠. 부두교, 영혼, 하늘을 나는 이야기들, 개신교가 지배하는 엄격한 세일럼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금지된 과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고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의사가 불려왔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렇게 진단했죠. 마법의 손길이 닿은 것 같습니다. 목사 페리스가 자신의 딸 베티를 다그쳤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냐? 말해라. 베티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티투바요. 티투바가 우리에게 이상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곧 티투바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었죠. 치안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티투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이에요. 제 고향의 이야기들을. 거짓말 마시오. 아이들이 당신의 영혼에 공격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소. 티투바는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악마가 제게 책을 줬어요. 거기 9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이곳 세일럼에 있는 마녀가 9명의 이름이요. 이 자백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12살 에비게일 윌리엄스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에비게일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요, 저기 천장에 새가 있어요. 사람들이 천장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녀 굿와이프 코리의 영혼이에요. 저를 핥히려고 해요. 에비게일이 온몸을 비틀며 발작하듯 쓰러졌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따라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피고석에 선 마사 코리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판사가 마사를 노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당신을 볼 때마다 고통받는 겁니까? 저 애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어요? 마사가 분노로 팔을 들어 올리자 소녀들도 똑같이 팔을 들어 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녀가 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요. 마사가 팔을 내리자 소녀들도 팔을 내렸습니다. 마사가 고개를 돌리자 소녀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거울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에비게일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녀의 마법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당신 같은 평범한 여성이 고발당했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이웃 프록터 부인의 기침을 낫게 하려고 캐모마일 차를 만들어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프록터 부인의 젖소가 죽었고 그녀는 당신이 저주를 걸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신문받을 때 앤 포트남 주니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의 유령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와서 제 죽을 망쳐놨어요. 제 베개를 짓눌렀고요. 죽을 망친 것과 베개를 누른 것. 터무니없는 고발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어요. 에비게일이 당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의 유령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어요. 에비게일이 목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똑같이 목을 잡고 쓰러졌죠.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에비게일을 만져보시오. 마녀가 자신의 희생자를 만지면 주문이 풀린다고 하오. 당신의 떨리는 손이 에비게일의 팔을 스쳤습니다. 순간 에비게일이 더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사탄의 손길이에요. 악마의 명령이 느껴져요. 에비게일은 탁자 위로 뛰어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숲속에서 마녀 모임을 이끌고 악마의 책에 서명했어요. 당신이 항변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악마의 책은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 마녀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의 마당에서 발견된 헝겊 인형은 그냥 아이들 장난감이었지만 저주의 인형이라고 불렸어요. 당신의 검은 고양이가 성경책 위에서 낮잠 자는 게으른 털뭉치였지만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신의 죽은 깨도 어릴 때부터 있던 것이었지만 마녀의 표식이라고 불렸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당신과 함께 19명이 더 교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프록터 부인의 기침을 낫게 해주려고 선의로 캐모마일 차를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당신을 마녀라고 고발했습니다. 이제 그 선의 때문에 당신은 교수대에 서게 된 거죠. 교수대 언덕에서 마지막 순간 당신은 군중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에비게일과 다른 소녀들이 서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생각은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겠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녀예요. 제가 저주를 걸었어요. 맞아요. 제가 다 그랬어요.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자백한 여자는 목에 밧줄이 풀렸습니다. 간수 한 명이 당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자백하면 살 수 있어. 티투바처럼. 생존을 위해 거짓 자백을 한 당신은 목숨을 건졌지만 세일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손가락질했고 이웃들은 문을 걸어 잠갔어요. 1년 후 주지사가 유령 증거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일럼의 광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명 이상이 고발당했고 19명이 교수형으로 1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1612년 영국 팬들과 1692년 미국 세일럼, 8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마녀 사냥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넷 데비스는 9살의 나이로 가족 전부를 고발했고, 세일럼의 소녀들은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두 사건 모두 종교적 열광과 정치적 야심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로저 노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일럼의 판사들은 개신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마녀를 사냥했어요. 두 사건 모두 평범한 일상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차를 만들어주는 것, 고양이를 키우는 것, 죽은 깨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마법의 증거로 둔갑했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제넷 데비스의 운명입니다. 1612년 그녀의 증언은 법률 선례가 되어 영국과 미국의 치안판사 핸드북에 실렸어요. 아이들도 마녀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요. 그리고 22년 후인 1634년, 이제 30살이 된 제넷 자신이 마녀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10살짜리 소년 에드먼드가 그녀를 고발했어요. 그 소년은 어릴 때 들었던 제넷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거짓 증언을 했던 겁니다. 제넷은 자신이 만든 선례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시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찰스 1세의 왕실 의사 윌리엄 하비가 과학적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마녀의 표식이 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했어요. 제넷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넷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1692년 세일럼 재판의 판사들 책상에도 그 핸드북이 놓여 있었고 제넷 데비스의 사례가 인용되어 있었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말이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터무니없는 고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두려움입니다. 팬들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과 악마를 두려워했고 세일럼 사람들은 원주민의 습격과 천연두를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고 평범한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하죠. 테러리스트, 이방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무죄는 불타오른다고. 제넷 데비스와 세일럼의 소녀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당신은 진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에 제넷이 있고 에비게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생존 본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말이에요.